안녕하세요. 이번에 2021년도 신성장 기술 매칭 사업의 기술 설명회에서 발표를 진행하게 된 건국대학교 생물공학과의 박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기존에 저희가 기술 소개서를 통해서 말씀드린 저희 보유 기술, 첫 번째, 두 번째 보유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유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저희 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기술 소개서를 통해 말씀드린 보유 기술 첫 번째와 두 번째 보유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랩의 이름은 Biomolecular Engineering and Diagnostic Lab이고 줄여서 BEDL이라고 얘기를 하고 랩의 이름에서 쉽게 아실 수 있는 것처럼 그 생체 분자, DNA, RNA 혹은 단백질을 엔지니어링하고 그 기술을 이용해서 이 진단 분야에 응용하는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 실험실의 연구 책임자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에서 이런 바이오 몰레큘 엔지니어링 관련해서 베이직한 연구를 수행을 했고 그 후에 이제 하버드 의과대학으로 옮겨서 제가 박사과정 동안 진행했던 이 생체 분자를 이용한 엔지니어링 기술을 이 분자 진단, 암 진단이라든지 감염병 진단에 응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2017년부터 건국대학교 생물공학과에서 학생들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랩의 연구 분야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각각의 핵심적인 연구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좀 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 랩의 이름은 Biomolecular Engineering and Diagnostic Lab BEDL이고 랩의 목표 지향점이라고 한다면 sensitive하고 accurate하고 fast하고 economical한 결과적으로 안전하게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저희 랩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세부 주제로는 첫 번째, Nucleic Acid Bioengineering 저희가 핵산뿐만 아니라 단백질도 엔지니어링 하긴 하는데 메인은 핵산, 뉴클릭 엑시드 바이오 엔지니어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오늘 발표할 내용과 좀 연관이 있는 등온 핵산 증폭 기술과 관련된 분야가 대표적으로 여기 뉴클릭 엑시드 바이오 엔지니어링의 첫 번째 주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뿐만 아니라 바이오 리셉터, 핵산 기반의 바이오 리셉터라고 할 수 있는 앞타머를 스크리닝 한다라든지 저희가 최근에는 또 이 크리스퍼 카스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DNA, RNA 혹은 단백질과 같은 바이오 마커를 좀 고감도로 검출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고 그 분야를 첫 번째 뉴클릭 엑시드 바이오 엔지니어링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노 바이오 테크놀로지 포 바이오 메디컬 센싱 같은 경우에는 1번 연구 주제와 좀 연관성이 있는데 핵산, 단백질을 이용해서 이 나노 물질을 제작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형광 특성을 띠는 나노 물질을 제작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구조를 형성하는 이런 나노 물질을 기존의 어떤 톡식한 케미컬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 바이오 몰레큘을 이용해서 이런 나노 구조, 나노 물질을 제작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고 그걸 이용해서 바이오 메디컬 센싱 쪽에 응용하는 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첫 번째 뉴클리엑스 바이오 엔지니어링이 저희가 오늘 발표할 보유 기술 첫 번째와 좀 연관성이 있고 이 두 번째 나노 바이오 테크놀로지 for 바이오메디컬 센싱은 제가 두 번째로 설명드린 보유 기술과 좀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핵심적인 저희가 어떤 베이직한 기술을 개발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저희가 이제 감염병, 예를 들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단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 통합 시스템뿐만 아니라 그 중에 핵심 마커라고 할 수 있는 RNA 마커를 검출하는 그런 연구도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한다면 감염병 응용이 첫 번째 저희가 핵심적으로 응용하고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고 감염병뿐만 아니라 암을 진단하는 쪽에도 당연히 이런 분자 진단 기술들이 적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암 진단 쪽도 저희가 핵심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인데 그 중에서도 기존에 이렇게 티슈를 가지고 조직을 가지고 암을 진단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 블러드나 유린과 같은 그런 액체 샘플을 가지고 암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저희가 좀 포커스를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리퀴드 바이옵시의 핵심 마커라고 할 수 있는 이 세포가 방출해내는 아주 작은 소포체인 이런 엑소점을 이용해서 엑소점에 있는 다양한 마커들을 분석하고 그걸 통해서 암을 좀 더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바이오 마커를 찾는다라든지 아니면 그 바이오 마커를 좀 더 손쉽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을 개발하는 연구도 저희가 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 2, 3, 4번이 저희 랩에서 핵심적으로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는 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주로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가 기술 소개서에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제 바이오 마커를 고감도로 검출하기 위한 분자진단 키트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술명은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말씀드려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건데, 바이오 마커를 고감도로 검출할 수 있는 분자진단 키트라는 기술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사 반응, 그 DNA에서 RNA가 만들어지는 그 RNA 트랜스크립션 반응을 이용한 등원 핵산 증폭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바이오 마커를 고감도로 검출할 수 있는 분자 진단 키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목적은 DNA 혹은 RNA를 포함한 핵산 바이오 마커를 기존의 이런 PCR이 대표적으로 이런 핵산 바이오 마커의 검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설모사이클링 없이 등온에서 그냥 인큐베이션만 시켜줌으로써 고감도로 우리가 그런 바이오 마커를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걸 이용해서 바이러스, 감염균, 그리고 그 인펙셔스 디지즈뿐만 아니라 암 진단 키트 및 바이오 센싱 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게 본 발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본 발명의 효과라고 한다면 다수 한 가지 핵산 바이오 마커뿐만 아니라 두 개, 세 개 이런 다수의 핵산 바이오 마커를 고감도와 고특이도로 검출할 수 있는 등온 핵산 증폭 기술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오퍼레이션 방식은 다음에 말씀드릴 텐데,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7도에서 2시간 동안 이렇게 인큐베이션만 시켜주면 어떤 특정 핵산 바이오 마커가 있을 경우에만 어떤 신호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 기술은 이 전사 반응, DNA에서 RNA가 만들어지는 그런 RNA 트랜스크립션 반응에 기반을 두고 있는 등온 핵산 증폭 기술로서, 또 저희가 또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또 같이 좀 진행된 연구가 있는데, 기존에 이런 전사 반응에 필요한 요소가 이 프로모터라는 서열이 있는데, 그 기존의 프로모터와 비교해서 저희가 이제 시퀀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기존과 비교해서 그런 전사 트랜스크립션 효율이 대략 한 2배 이상 향상된 새로운 프로모터 염기 서열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 등온 핵산 증폭 기술, 제가 앞서서 RNA 트랜스크립션 기반의 등온 핵산 증폭 기술이라고 했는데,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런 타겟 바이오 마커, RNA 바이오 마커를 검출하기 위한 어떤 특정 DNA 서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예시에서는 저희가 지금 두 가지 마커를 동시에 검출했기 때문에 템플레이트 1과 템플레이트 2라고 명시를 했지만, 제가 설명의 편의상 그냥 템플레이트 1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템플레이트 1이 어떤 특정, 본 연구에서는 저희가 마이크로 RNA 141, 그러니까 핵산 마커 중에 대표적인 이런 암 진단 표지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MIR141이 있을 경우에는 이 노란색 부분 템플레이트 1과 서열 상보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결합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 클레노 프래그먼트라는 DNA 폴리머레이즈와 NTAIWI라는 니킹 엔도뉴클리에이즈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이 등온에서 증폭하고 신장하고 클리비지 반응하고 신장하고 절단 반응,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됨으로써 다음과 같은 이런 프로덕트가 얻어지게 됩니다. 근데 요 프로덕트는 저희가 이 템플레이트 서열을 짜줄 때 요쪽 A, B, C 부분을 저희가 원하는 서열로 디자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얻어지는 DNA 역시 우리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이렇게 요 생성물이 형성되면 요거는 다시 또 템플레이트 1과 반응해서 요런 구조체를 형성하게 되고, 요런 구조체를 형성하게 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T7RNA 폴리머레이즈에 의한 DNA에서 RNA가 만들어지는 그 RNA 트랜스크립션 과정이 진행되게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구조체에서 RNA 트랜스크립션 과정이 진행되면 이 주황색 서열의 상보성을 띠는 RNA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RNA 앞타머가 이 TO1 바이오틴이라는 물질과 결합하게 되면 넌 바인딩 스테이트에서는 아주 낮은, 거의 형광이 없는 상태에서 이 등온 핵산 증폭 반응을 통해 만들어진 이 망고 RNA 앞타머와 반응을 하게 되면 형광이 엄청나게 상승된 신호를 발생하게 된다.
라는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검출하고자 하는 마이크로 RNA 타겟이 있을 경우에만 이 전체적인 등온액산 증폭 과정이 진행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생성된 이 RNA 앞타머가 이 TO1 바이오틴과 결합해서 이렇게 높은 이런 형광 신호를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간단하게 이 형광 신호만 측정함으로써 이 타겟 바이오 마커가 있는지 없는지를 간편하게 판별할 수 있다라는 게 본 기술의 작동 원리이고요. 이 본 기술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표적인 이런 마이크로 RNA 검출 기술이 리얼타임 PCR이 있는데, 리얼타임 PCR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서모사이클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비의 소형화라든지 SA 가격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는데, 본 기술은 37도에서 2시간 정도 반응을 시켜주면 이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결과적으로 이 다량의 RNA 앞타머가 이 TO1 바이오틴과 바인딩해서 높은 형광 신호를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제한하는 기술의 장점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원하는 이런 서열을 바꿔줌으로써 하나의 타겟뿐만 아니라 두 개, 세 개의 바이오 마커까지 하나의 튜브 안에서 한 번의 리액션으로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저희 예시에서는 이런 주황색, 초록색 앞타머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템플레이트 1과 템플레이트 2를 디자인해 줬고요. 결과적으로 마이크로 RNA 21과 마이크로 RNA 14이라는 두 가지 핵산 바이오 마커가 동시에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이 RNA 앞타머의 색깔을 저희가 다르게 짜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튜브 안에서 두 개 이상의 마커를 분석할 수 있는 다중 분석, 영어로 표현하자면 멀티플렉스 어널리시스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상세한 기술적인 설명은 혹시 추후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등온에서 37도에서 2시간 동안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형광신호를 측정함으로써 핵산 바이오 마커를 검출할 수 있다라는 게 본 기술의 핵심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 템플레이트 DNA 서열을 우리가 조작해 줌으로써 만들어지는 이 RNA 앞타머의 색깔을 우리가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다양한 마커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다중 분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기술을 이용해서 당연히 검출 민감도를 테스트해 봐야 됐고, 저희가 그 타겟 마이크로 RNA 농도를 변형해 가면서 형광값을 재보니 0.195 femtomollar, 카피수로 계산해 보면 한 10의 2승 카피까지, 마이크로리터당 10의 2승 카피수까지 검출이 가능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하나의 마커만 검출한 게 아니고 이 본 연구에서는 저희가 MIR21과 MIR14를 동시에 검출을 했는데, 그 두 개의 mRNA 마커가 멀티플렉스 어널리시스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고, 다른 그 마이크로 RNA 같은 경우에는 이 서열이 되게 크게 다르지 않고 한두 베이스가 다른 경우도 있는데,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크로스 리액티비티 없이 이런 하이 스페시피시티를 가지고 결합함으로써 특정 서열에서만 반응을 해서 신호가 발생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저희가 제안하는 기술이 하이 셀렉티비티를 가진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보여드린 결과는 저희가 합성한 RNA를 가지고 실험한 결과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셀에서 추출한, 실제적으로 이 캔셔 셀에서 추출한 마이크로 RNA 가지고 실험을 해보고, 그 결과를 이제 전통적인 이 마이크로 RNA 분석 기술인 RT-PCR과 비교를 해보니까 값이 코럴레이션도 그 기존의 qRT-PCR과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보였고, 예상한 바와 같이 특정 마이크로 RNA가 과발현된다고 알려진 세포주에서 그 마이크로 RNA 양이 더 많이 발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제안하는 기술이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실제 셀라인에서 얻어진 RNA 분석까지 적용함으로써 기술이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검증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앞에 말씀드린 기술과 좀 연관시켜서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개발한 기술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기술이 이런 트랜스크립션, DNA에서 RNA를 만들어내는 그런 트랜스크립션 과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트랜스크립션을 위해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T7 RNA 폴리머레이즈도 필요하지만 이 프로모터 서열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템플레이트 서열에 이 프로모터가 이렇게 결합을 해야지만 트랜스크립션 과정을 통해서 RNA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기존에 알려진 사실이었고, 전통적으로 이때까지 대표적으로 사용되어진 프로모터라고 한다면 여기 20 프로모터라고 적힌, 그러니까 뉴클레오타이드 개수로 한다면 한 20개 정도 되는 이 20 프로모터가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져 오던
프로모터 서열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보면서 이 프로모터 서열의 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염기 서열 변형을 통해서 기존과 비교해서 이런 트랜스크립션 이피션시를 좀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간단한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돼서 이 실험을 진행해 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D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각각의 이제 서열을 변경해 가면서 이 트랜스크립션 이피션시를 계산해 봤고, 이 20프로모터가 이제 대표적인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프로모터라고 보시면 되고, 20프로모터와 비교해서 단순하게 그 프로모터의 길이만 저희가 줄여주니까 뭐 대략 한 12에서 15 베이스 페어 정도 됐을 경우에 기존의 20프로모터와 비교해서 오히려 더 높은 우수한 트랜스크립션 이피션시가 발생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앞에 연구와 좀 연관시켜서 저희가 같이 동시에 연구를 진행하면서 좀 더 효과적인 RNA 트랜스크립션을 위한 새로운 프로모터, 그러니까 기존의 20 베이스 페어와 비교해서 훨씬 길이가 짧은 한 12에서 한 15 베이스 페어 되는 새로운 더 좋은 효과를 내는 프로모터를 찾을 수가 있었고, 그 새로운 프로모터를 이용해서 이제 요 같이 진행된 연구에서는 이 효소 활성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에세이를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뭐 이 효소 활성 측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프루브 오브 컨셉으로 이 RNA-H라는 어떤 효소를 타겟으로 선정을 하고, 이 RNA-H가 진짜 우리가 새로 디자인한 이 12 베이스 페어로 구성된 프로모터를 이용해서 얼마나 잘 분석이 되는지를 확인해 봤고, 뭐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을 거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새로운 12 베이스 페어의 프로모터를 이용해서 이 RNase-H라는 우리가 검출하고자 하는 효소가 있을 경우에만 이 프로모터가 템플레이트 DNA 결합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T7 RNA 폴리머레이즈에 의한 트랜스크립션 과정을 진행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생성된 RNA가 사이버그린이라는 그 RNA에 결합할 수 있는 형광 다이와 바인딩해서 이렇게 형광을 발생한다라는 아주 간단한 에세이를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진짜 이 제안한 기술이 진짜 RNase-H에만 특이적으로 반응을 해서 높은 형광 신호가 발생되는 것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트랜스크립션과 좀 연관돼서 제가 설명드린 이 기술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그 트랜스크립션을 위해서 그 프로모터라는 이 짧은 DNA 서열이 필요한데, 기존의 이 프로모터 같은 경우에는 한 20 베이스 페어 정도 됐어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20 베이스가 아닌 오히려 한 12 베이스 페어 정도로 길이를 줄여주니까 트랜스크립션 이피션시가 오히려 더 좋아지더라라는 걸 알 수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동시에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저희가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이 등온액산 증폭 기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트랜스크립션 반응, 전사 반응을 이용한 등온액산 증폭 기술을 이용해서 다수의 핵산 바이오 마커를 고감도 및 고특이도로 검출할 수 있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37도에서 그냥 2시간 정도 인큐베이션 함으로써 그 결과까지 이 특정 바이오 마커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등온액산 증폭 기술이 이 트랜스크립션, 전사 반응에 기반을 두고 있었고, 그리고 이런 전사 반응의 효율을 저희가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프로모트의 서열을 저희가 엔지니어링 함으로써 기존의 그런 전사 효율보다 오히려 2배 정도 향상시킨 새로운 프로모터 염기 서열을 저희가 찾을 수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핵산 바이오 마커, 앞서 그 작동 원리에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검출하고자 하는 핵산 바이오 마커 혹은 저희가 그 템플레이트 서열의 뒤에 RNA 앞타머 부분, 라이트업 RNA 앞타머 부분의 서열을 변경해 주면, 저희가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 RNA 21과 141 두 가지만 검출을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핵산 바이오마커의 고감도 검출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본 기술의 장점, 특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장점과 좀 연관시켜서 발명 기술의 응용 가능 분야라고 한다면, 최근에 그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고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질병에 대한 신속 예방 및 진단의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바이오 마커의 고감도 검출 시장으로 진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암과 감염병과 관련된 분자 진단 분야의 키트라든지 아니면 실험실의 연구 목적의 시약으로 이 본 기술이 활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이 등온액산 증폭 기술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 2건의 특허를 출원한 상황이고, 그리고 관련해서 이 2편의 SCI 논문이 발표된 상황입니다. 이 퍼블리시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후에 좀 더 이 상호 교환이 이루어지거나 뭐 발표하고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자세한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가 기술 소개서에서 이제 두 가지 기술을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이제 저비용 고효율 바이오 센싱 및 이미징 소재라는 제목의 기술이고요. 그래서 이 기술 같은 경우에도 뭐 기술명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효율은 오히려 향상된 그런 바이오 센싱 이미징 소재를 개발하고자 하는 게 이 두 번째 기술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형광 안정성이 향상된 DNA 기반으로 제작되어지는 구리 나노 입자의 제조 방법, 이게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소재에 포커스를 둔 기술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본 기술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형광 안정성이 향상된 DNA를 기반으로 구리 나노 입자를 제조하는 방법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이를 이용해서 세포 내에 DNA, 대표적으로 그 뉴클레어스 안에 지노믹 DNA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지노믹 DNA를 스테이닝하는 염색용 시약을 개발한다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센싱 혹은 바이오 이미징 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게 본 기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개발한 이 기술의 대표적인 효과라고 한다면 형광세기는 높은 형광세기 값을 유지하면서 이 기존의 형광 안정성이 되게 크게 문제가 있어서 오래 지속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제안하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우수한 형광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 수치적으로 얘기한다면 기존 기술과 비교해서 안정성 측면에서 대략 10배 이상 저희가 상승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제안하는 기술은 DNA를 이용해서 이 형광 특성을 띠는 구리 나노 입자를 제작하기 때문에 뭐 세포 독성도 낮고 결과적으로 생체 적합성도 높다라는 거고, DNA와 그리고 비타민 C라는 아스콜베이스를 이용해서 형광 나노 물질이 제작되기 때문에 비용도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형광 나노 소재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발명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 본 소재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대표적으로 이런 형광을 띠는 물질을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형광이라고 한다면 그 형광을 발생하기 위해 뭐 엑시테이션 웨이브랭스의 어떤 빛을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그 물질이 이제 excited state에서 grounded state로 내려오면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 손실만큼의 이제 형광빛, 플로레센스가 발생한다라는 게 이 형광의 원리이고, 이 형광 소재는 대표적으로는 유기 형광 소재가 대표적인 이 형광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2000년대 후반부터 이런 유기 형광 소재뿐만 아니라 이런 바이오 물질을 이용해서 이런 형광 물질을 만드는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DNA를 이용해서 코퍼 나노 파티클이 대표적인 이 바이오 몰레큘 생체 분자를 이용한 형광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작동 원리는 기존의 유기 형광 물질과 동일하게 형광을 발생하기 위한 이 엑시테이션 웨이브랭스가 있어야 되고, 그 에너지 차이를 통해서 이미션이 발생하는 이 플로레센스 빛이 발생한다라는 거는 이 DNA를 통해서 제작되어지는 코퍼 나노 파티클도 역시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 DNA 코퍼 나노 파티클의 이 형광 물질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제작 시간이 다른 생체 분자를 이용해서 제작되어지는 형광 물질보다 훨씬 빠르게 제작되어진다라는 거고, 대표적으로 이제 단백질을 이용해서 뭐 금 나노 클러스터, 금 나노 물질도 형광을 띠는 물질이 제작이 가능하고, 또 DNA를 이용해서 어떤 형광 특성을 띠는 은 나노 물질도 제작이 가능한데, 그런 물질과 비교해서 이제 본 기술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DNA를 이용한 코퍼 나노 물질 같은 경우에는 제작 시간이 한 10분 만에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10분이라는 타임프레임이 긴지 짧은지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기존의 그런 바이오 물질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형광 물질 같은 경우에는 최소 1시간, 2시간, 심지어 오버나잇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DNA 코퍼 나노 파티클 같은 경우에는 10분 만에 제작이 완료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 엑시테이션 웨이브랭스를 조사해서 이미션 웨이브랭스의 빛을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그 엑시테이션과 이미션 웨이브랭스의 차이를 스톡스 시프트라고 하는데, 그 스톡스 시프트 값이 엄청 크다라는 게 한 300나노미터 정도 된다라는 게 이 DNA 코퍼 나노 파티클을 통해서 발생하는 형광 신호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제작 시간도 빠르고 생체 분자 DNA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응용 가능성도 큰데 큰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코퍼 나노 파티클이
빨리 만들어지고 우수한 점도 많은데 형광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본 기술에서 그런 기존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했고, 근데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복잡한 뭐 다양한 어떤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아니고 좀 더 저렴하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DNA를 통해서 코퍼 나노 파티클이 만들어지는 합성 경로를 저희가 좀 파악을 하고, 그 경로를 파악한 다음에 왜 이 만들어진 코퍼 나노 파티클의 형광이 빠르게 안정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빠르게 사라지는지를 분석해 봤고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코퍼 2 플러스 이온 상태에서 비타민 C 아스콜베이트에 의해서 이 코퍼 2 플러스가 코퍼 제로 상태로 이제 환원이 되게 되고, 그 환원 과정에서 이제 DNA와 인터랙션을 통해서 아주 작은 사이즈의 형광을 발생할 수 있는 이 DNA 기반의 코퍼 나노 물질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높은 형광 신호를 발생하는데, 이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우리 환경이 산소에 노출된 환경이다 보니 이 CU0 상태에서 이 산소의 노출을 통해서 CU0가 다시 산화가 돼서 CU2 플러스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다시 공기 중의 노출에 의해서 산소의 노출에 의해서 다시 CU2 플러스 상태가 되면 결과적으로 이 코퍼 나노 파티클의 형광은 사라지게 된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했고, 그럼 가장 간단하게 이 CU 나노 파티클의 형광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산소를 차단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바이오 에세이를 할 때 산소를 차단한다는 거는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산소에 의해서 산화된 CU2 플러스를 다시 환원시켜서 CU0 상태로 만들어주면 다시 그런 안정성을 좀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이 환원제, 아까 제가 비타민 C 아스콜베이트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아스콜베이트과 CU2 플러스 그리고 DNA에 이 적정 레이쇼를 맞춰주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스콜베이트 좀 더 CU보다 익세스, 과량 넣어주게 되면 이 파란색 환원 과정이 좀 더 도미넌트해지면서 이 코퍼 나노 파티클의 형광을 좀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실험을 해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추가적인 요소를 첨가하는 게 아니고 원래 나노 파티클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그런 리에이전트들의 비율을 저희가 최적화함으로써 기존보다 한 10배 정도 상승된 안정성을 유도시킬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반응 최적화,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변수 최적화를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뭐 상세한 결과는 말씀 안 드릴 텐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반응 메커니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과 비교해서 이 소듐 아스콜베이스 비타민 C라고 보시면 되고, 이 코퍼 나노 파티클을 만들기 위한 아이온 소스라고 할 수 있는 코퍼 설페이트가 기존과 비교해서 이 소듐 아스콜베이트 환원제인 소듐 아스콜베이트 아주 과량, 기존과 비교해서 아주 과량 넣어줬더니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 피크 가장 높은 신호가 나오는 값을 가지고 우리가 최저가 값을 찾을 수가 있었고요. 그 형광 안정성뿐만 아니라 당연히 형광 물질의 형광 신호, 플로레센스 인텐시티 값도 높게 유지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 플로레센스 인텐시티와 그 형광 안정성 그 두 값을 모두 고려해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질 수 있는 조건을 저희가 찾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새로 찾은 그 조건에서 이 검은색이 기존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에는 한 30분 만에 형광 안정성이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사실은 30분 타임 프레임 만에 모든 에세이를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이게 아주 큰 제약이 있었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아스콜베이트과 그 코퍼 아이온 간의 비율을 최적화함으로써 기존과 비교했을 때 약 10배 정도 형광 안정성을 유지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고, 그 결과 이 셀 안에 있던 이미징에 적용을 했을 때 기존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 안정성이 되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미징에 적용할 수 없었는데, 저희가 제안하는 기술을 이용해서는 그 높은 형광 안정성으로 바이오 이미징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이제 확장된 연구로 이제 셀 안에 이런 뉴클릭 엑시드 DNA가 패킹되어져 있으니까 그 셀 안에 그 뉴클레어스 안에 그런 지노믹 DNA를 우리가 스테이닝 하는 방법으로 이 코퍼 나노 파티클을 적용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시도를 해 보았고, 요 왼쪽이 저희가 제안한 코퍼 나노 파티클을 이용한 핵을 염색한 방법이고, 오른쪽이 대표적으로 현재까지 시중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뉴클레어스의 핵을 염색하는 리에이전트인 다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저희 결과고, 오른쪽이 전통적인 다피의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설명하자면 긴데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저희 코퍼 나노 파티클을 사용했을 때는 이 핵 위치만 딱 빨갛게 염색이 되어지는데,
다피를 사용해서 전통적인 방식인 다피를 사용했을 때는 핵뿐만 아니라 이 사이토플라즘, 핵 주변까지도 우리가 원치 않지만 핵 주변까지도 이렇게 염색이 되어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뭐 멤브레인 스테이닝과 핵 염색을 오버레이 시켜주니까 저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해 없이 클리어하게 딱 이미징이 됐는데, 기존 기술 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능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런 기술까지 적용이 가능했던 거는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형광 안정성, 그 생체 적합성이 우수한 그 DNA 기반의 코퍼 나노파티클의 형광 안정성을 대략 10배 정도 상승시킴으로써 이 기술이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미징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을 코퍼 나노파티클, DNA 코퍼 나노파티클을 이용해서 뭐 잘 알려진 기존의 올게닉 플로로포를 이용해서는 잘 알려진 개념인데, 이 플로레센스 레저넌스 에너지 트랜스퍼라고 얘기를 해서 간단하게 프렛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프렛 현상을 이 DNA 기반의 코퍼 나노파티클과 어떤 파장이 잘 오버랩 되어지는 어떤 형광 올게닉 플로로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프렛 현상을 유도할 수 있는지를 뭐 테스트해 봤고, 결과적으로 이 코퍼 나노파티클도 역시 기존의 올게닉 플로로포와 동일하게 형광을 발생하는 물질이니까 엑시테이션 이미션 형광 파장만 잘 맞춰주면, 그리고 디스턴스 거리만 잘 조절해주면 역시 이 코퍼 나노파티클도 프렛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처음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그 현상을 이용해서 핵산 바이오마커,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타겟 핵산 바이오마커가 존재할 경우에만 코퍼 나노파티클과 어떤 형광 물질 간의 그런 에너지 트랜스퍼, 프렛 현상이 일어나도록 유도를 해서 그런 프렛 현상을 발견함과 동시에 그 프렛 현상을 이용해서 어떤 DNA, RNA 핵산 바이오마커를 검출할 수 있는 기술도 저희가 개발을 했고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린 기술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만들기, 그 형광 물질을 만들기 위한 그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게 아주 간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리 이온과 비타민 C, 환원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비타민 C와 구리 이온의 농도 조절을 통해서 구리 나노의 기존의 안정성 문제를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형광 안정성을 기존과 비교해서 대략 10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세포핵 염색제인 다피와 비교해서 가격은 5배 이상 낮추면서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결과와 같이 그런 세포질, 사이토플라즘의 비특이적인 결합 없이 세포핵만을 더욱 특이적으로 염색할 수 있었다는 게 본 기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리 나노 입자를 이용해서 에너지 교환, 그 프렛 현상을 처음으로 검증을 했고, 이를 이용해서 핵산 바이오마커를 고감도로 검출할 수 있는 기술 역시 개발함으로써 이 코퍼 나노 입자의 바이오 이미징뿐만 아니라 바이오 센싱 분야로의 응용까지도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린 이 기술의 응용 분야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특징 차별성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 이미징, 센싱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RNA fish, 그러니까 어떤 특정 RNA를 검출하기 위한 fluo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 테크닉, fish라는 테크닉이 있는데, 뭐 RNA fish라든지 혹은 앞타머를 이용해서 어떤 세포의 어떤 특정 프로테인 마커를 이미징한다라든지 그런 분야로의 바이오 이미징 분야로 응용도 가능하고, 그리고 제가 뭐 바이오 센싱 응용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 코퍼 나노파티클의 우수한 형광 특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생화학적 유해 물질의, 그리고 뭐 DNA 혹은 RNA 혹은 단백질 바이오 마커, 그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생화학적 유해 물질의 검출 분석을 위한 바이오 센싱 분야로의 응용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만들어진 DNA 기반의 코퍼 나노 입자 자체가 저비용이고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소재 기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항균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코스메틱스, 화장품 분야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술 역시도 저희가 관련해서 두 개의 특허를, 하나의 특허는 출원 상태고 다른 특허는 등록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또 관련해서도 역시 이제 SCI 논문 3편을 저희가 발표를 해서 아주 상세한 부분은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추후에 이제 좀 더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이제 상세한 기술들까지 설명을 드리고,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하면 좀 이런 퀘스천이 있던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제한된 시간에 저희 기술 두 건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상세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추후에 교류회라든지 아니면 제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연구실 수준에서 이런 개발한 기술을 실제 이제 현장에서 쓰일 수 있도록 기업과 저희는 협업을 해서 실제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기술까지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최종 목표까지 달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